안녕하세요.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원래 릴레이에서 제일 마지막 주자가 속력을 내야지 이게 성과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어쨌든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원주에서 왔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왔는데 사실 이제 아까 이제 앞서 발표하신 많은 분들이 정말 서울이 부럽고 경기도가 부럽고 이제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저희 이제 강원도에서 온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아마 이제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 도시에 있는 분들이 아마 서울과 경기도를 되게 부러워할 거예요. 솔직히 많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들이 서울 경기에 되게 많이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엄청 부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앞선 막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서울 부럽다고 하고 서울에 계신 분들은 막 경기도 부럽다고 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제 이런 생각도 막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제 강원도가 그나마 이제 원주가 되게 큰 도시예요. 저희가 인구 35만이거든요. 사실 35만이면은 서울의 한 구보다도 되게 작은 규모예요. 근데 이제 원주가 제일 커요. 강원도에서 원주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춘천, 강릉 이렇게 있고 그다음은 뭐 4만, 6만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통합 돌봄이나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뭐 삼척, 춘천 아니면 뭐 태백 이제 이런 데 많이 이제 컨설팅을 다니기도 하고 이제 다니다 보면 바로 어르신들을 많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병원에 가는 문제, 교통의 문제, 이제 요 문제가 제일 크게 많이 나와요. 근데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방문 의료를 한다고 해도 거기서 처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장이 좀 어떻게 해결을 해주면 좋겠는데 잘 이제 되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또 어르신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 차편이 워낙 없다 보니까 막 정말 부녀회장님이나 이장님이 한번 차로 이렇게 싹 돌아서 한번 싹 태워갖고 병원에 한꺼번에 모시고 가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그 병원 가는 게 되게 일이에요. 제가 아는 분은 이제 태백에 계신 분인데 치과를 원주로 오세요. 태백에는 치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도 되게 놀랬거든요, 제가.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원주만 해도 병원이 되게 많아요. 그러고 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원주는 그래도 정말 되게 살기 좋은 동네구나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영동 지역으로 간다든가 하면은 정말 너무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정말 워낙 그 시골 산간벽지 그런 농촌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이 의료 시스템 체계가 정말 필요하고 특히 이 방문 의료에 대한 욕구가 정말 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아무리 민간에서 애쓴다 해도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어떤 행정의 역할과 어떤 복지 관련 기관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라든지 좀 그런 역할들이 좀 잘 이렇게 조화가 되고 연계가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리기는 하는데 사실 좀 행정에서 좀 많이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원미정 의원님께서 정말 이런 조례를 발의하시고 경기도에 이런 조례가 생긴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진짜 부럽더라고요. 되게 부럽고 우리 강원도는 우리 원주는 아니면 다른 지역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언제 생기게 될까? 이제 아마 우리 그쪽에 있는 의원님들도 많이 준비를 하시겠지만 아무튼 좀 많이 이제 앞으로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정말 부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이제 일본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건데요. 제가 이제 빨리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일본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에 대한 얘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 케어를 할 때 되게 많이 가서 보고 연수를 가시고 가서 많이 이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요거는 번역을 해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요거 번역을 해야지 못하는데 요 화분이 되게 엑기스예요. 사실 그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딱 요 화분 하나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어떤 의료를 선택할 것이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 것인가에 대한 본인의 선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전제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나와 그다음에 가족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정말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 그리고 내가 이런 의료를 선택을 하고 내가 이런 우리 집에서 내가 이런 재택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았을 때 그 전과 같은 QOL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어떤 그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주거예요, 사실. 그래서 주거가 항상 기본이 되고 거기에 이제 개요나 어떤 돌봄이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면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아니면 뭐 개요나 아니면 리하빌리테이션이나 아니면 이제 보건복지 서비스들이 이제 그 외 전문적인 이제 협업 관계로 해서 이제 접목이 되는 이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에서 지오포괄 케어 시스템을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을 때 되게 반발도 많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오포괄 케어 시스템을 얘기를 할 때는 거의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아니면 다 민간으로 이렇게 던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다 지자체로 넘기는 거였기 때문에 정말 이 정부가 어쩌면 본인들의 역할을 이렇게 방치한다 이런 비판이 되게 셌었어요. 그래서 막 각기 다른 의사회나 이런 데서도 비판이 되게 많았고 각 이제 이런 이제 문제들이 되게 많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한창 뭐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정책 으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 꼽히기도 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은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기본이 되는 게 이제 개호보험법인데 2000년도에 시작한 개호보험법이 3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크게 개정이 됐던 게 2014년, 그다음에 2017년 이제 이렇게 되고, 이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은 그 개호보험이라는 것과 그 개호와 그러니까 의료를 양축의 그 수레 두 바퀴를 가지고 가는 그 시스템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래서 어느 한쪽이 기울거나 어느 한쪽이 망가지거나 하면 그냥 정말 밸런스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의료와 개호를 같이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 개정에서 이 재택의료와 개호의 연계 추진 사업이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년도부터 이제 그 추진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요거는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제 요거는 이제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이미지 거고요. 요거는 우리나라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이제 커뮤니티 케어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잠깐 여기다 넣어봤고요. 이제 우선은 이제 재택의료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왕진과 방문진료 이렇게 두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지만 왕진은 정말 비정기적인 어떤 곤란한 상황이 있던 환자들이 그냥 이렇게 가는 그걸 왕진이라고 한다면, 방문진료는 정말 딱 그 플랜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일에 한 번이든.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재택의료라고 하면 거기에는 이제 왕진이 포함이 되고 정기 왕진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방문 진료라는 거는 후생노동성에서 쓰는 용어이기도 하고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가끔 뭐 정기 왕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방문 진료인데요. 거기는 방문 간호, 그다음에 방문 리하빌리테이션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진료 체계를 보면요, 정말 필요한 서비스들이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퇴원 지원에 대한 이제 요 것들이 이제 정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퇴원 지원에 대한 이제 요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일상 요양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이제 임종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정말 갑자기 나빠졌을 때 긴급시에 이제 입원을 한다거나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요 4가지가 그 재택의료 서비스에서는 이제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재택의료에서는 특히 정말 제일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마 24시간 365일 체제 대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24시간 365일 간호사나 의사와 연락이 항상 취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4시간 365일 어떤 이제 긴급한 상황에서 입원이 가능한 어떤 병원과 연계가 돼 있어야 하고, 어쨌든 24시간 365일 어떻게든 방문 간호든 간호사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4시간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 재택의료의 재택 요양 지원 진료소라는 그 이제 허가를 받는 건데요. 그 허가가 떨어지질 않아요. 좀 허들이 좀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체제를 이제 갖춰야 되는데, 사실 24시간 체제를 돌린다는 거는 그만큼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인력은 상근 의사가 3명 이상이 항상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개업의들 보통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왕진이랑 방문 진료를 하기가 되게 힘드세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를 잘 안 하시죠.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제가 많이 가서 봤던 곳들은 대부분 의료생협 병원들이 대부분 이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의료생협들은 우리나라의 의료사협들하고는 좀 다르게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2차 의료기관들이 또 워낙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로 이제 재택의료 방문 진료하는 팀이 워낙 따로 이제 별도로 꾸려져 있어서 거기에서 선생님하고 간호사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이학요법사라든지 어떤 이제 케어 매니저분들하고 같이 팀으로 해서 팀 플레이를 이제 계속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대응을 하기도 하고요. 또 2014년 이후로는 그 방문 진료만 전문으로 하는 이제 클리닉이 신설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전문으로 하는 클리닉들이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방문 진료만 하고 있는 이제 병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특히 이제 재택의료에서는 제일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의료기관이에요. 의료기관인데 이제 일본은 재택요양지원진료소가 있고요. 재택요양지원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이 단지 뭐 차이점은 그냥 입원 기능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고 나머지 조건들은 좀 비슷한데요. 이 진료소 이제 이 재택 요양 지원 진료소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 기능 강화형이라고 해서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단독형과 연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제 자료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단독형과 연계형이라는 그 이제 기능 강화 타입이 있는데, 그 단독형은 정말 그 병원 한 곳에서 다 그게 다 이제 커버가 된다는 거죠. 입원 기능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24시간 대응 체제가 다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병원 한 곳에서 다 그 방문 진료까지 한다는 얘기고, 이제 연계형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에서 10개 미만의 시설들이 연계를 해서 하나의 그 방문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진료소가 뭐 두세 개가 연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럼 거기에 플러스 뭐 방문간호 스테이션이라든지 거택케어 사업소라든지 아니면 뭐 약국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의 기관들이 같이 이렇게 이제 연계를 해서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런 데가 좀 사실 많기는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실적이 있어야 돼요. 이 승인을 받으려면 인종 1년 동안 그 임종 서비스를 한 1년에 10건 정도 해야 되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이 자료에다가 그걸 별도로 안 넣은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안 넣었는데, 일단 처음에는 그 10건이라는 긴급 왕진 실적이네요. 긴급 왕진 실적이 사실 1년에 10건 이상 있어야지 이 승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임종이나 15세 미만의 초중증 아동에 대한 케어 서비스, 그게 1년에 4건 이상 있어야지 일단 이 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능 강화 타입의 그 승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조건이 이제 필요한데 이게 점점 허들이 좀 높아졌어요. 근데 이게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그냥 일반 병원에서도 방문 진료나 재택 의료를 하긴 하거든요. 그 대신 뭐가 다르냐면 수가가 달라요. 받는 수가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지금 기능 강화 타입의 재택 요양 지원 진료소나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의료 쪽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수가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병상에 있는 경우에는 850점이고 병상에 없는 경우에는 750점이래요. 그 보수 점수 가산율이. 그리고 근데 일반 병원, 이 기능 강화 타입이 아닌 일반 병원 같은 경우는 650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거의 차이가 100점에서 200점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대신 이 단독형이나 연계형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하는 곳들은 아까 얘기했던 긴급 인종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그 실적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적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일단 딱히 뭐 기능 강화 타입으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보수가 좀 낮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아까 했던 게 제가 그 체계를 이미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퇴원 지원하고 그다음에 일상 요양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긴급 시의 어떤 그런 거, 그다음에 인종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따라서 어떤 기관들이 거기에 이제 관여가 되어 있는지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거고요. 어떤 역할들이 있는지를 제가 여기다 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따로 그래서 재택 임종만
서비스를 하는 NPO 법인이나 뭐 이런 데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호스피스나 저 일할 때 병원에 가서 대부분 임종을 하고, 아니면 이제 특별 양호 노인 홈이나 이제 요양원 같은 데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이제 자택에서 우리 집 같은 데서 내가 임종을 맞이하고 싶다라고 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작은 이제 그런 비영리 법인이나 이런 데서 그런 재택 임종 서비스만 제공하는 그런 이제 NPO들도 많이 이제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를 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택의료와 개호 연계 추진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면은 이 도도부연과 그다음에 병원, 그다음에 뭐 약국, 그다음에 시정촌, 이런 지자체의 각각의 역할들이 되게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같이 참고를 해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위에 있는 내용들을 읽으시면 아, 얘네들이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재택의료 개호 연계 추진 사업에 대해서 이제 8가지 항목이, 사업 항목이 있는데, 이제 중앙정부의 역할과 도도부연의 역할, 그다음 시정촌의 역할이 이제 별도로 다 있는데, 이제 일본 후생노동성에는 이제 개호보험의 어떤 그 정책들을 재현하고 이제 그것들을 계속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그 부회가 있는데, 개호보험 부회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계속 정기적으로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 그런 논의들을 이제 거치죠.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이제 회의를 이제 하면서 거기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 재택의료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전국에 있는. 근데 지금 제일 최신 자료가 사실 2019년 자료예요. 그 이후에 작년하고 올해 그 자료는 아직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서 제가 19년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서 설문에서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 그 도도부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경기도 아니면 안산시, 그다음에 중앙정부, 이렇게 기대하는 바들을 한번 조사를 했더니 되게 많이 나왔던 의견들이 확실히 이런 거였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제일 컸었어요. 예산 확보가 되게 컸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업에 대한 노하우, 우리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도도부연이나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업 지표들을 도대체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평가를 도대체 우리가 이거를 뭘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많이 나왔던 게 그 지역의 의사회나 관계기관과의 연계가 단지 이게 민간 조직들의 이 노력만으로는 사실 되게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런 이제 도도부연이나 정부가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이어주면 안 되겠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들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이 재택의료의 상이 있잖아요. 본질적인 그 그림, 그게 그려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우리가 좀 그 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사실은 지금 현재 2018년 이후로는 어떤 형태로든 도도부연에 있는 그 시정촌에 이런 지원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어요. 제공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현장에서는 그게 되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사실은 되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도부연이나 이런 행정 쪽에서는 연수라든지 정보 제공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좀 요구가 되게 많았고요. 현장에서는 어쨌든 그 지역 내에서 기관들과 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장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포럼이라든지 학습회라든지 회의라든지 어떤 이런 자리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재택의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이렇게 넓게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최재호 연구원님께서 대상을 어떻게 발굴하고 방문진료 있다는 걸 어떻게 알리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알릴 거냐, 시민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재택의료를 하고 있는 시설 이제 개수예요. 그래서 일본은 인구가 지금 1억 2천만 정도 되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해서 시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